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올해 핫 이슈 키워드 중에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많이 사그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최근 각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가치 투자 상품이나 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내년도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올해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목록에 아마 많이 포함이 돼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안고 계실 텐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해 보면서 또 내년도 그 넘어가서까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화와 저희 쪽지 게시글 통해서 SNS로 함께 소통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325-8200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노크해 주시고요. SNS 경로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하는 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또 수요일에 머니우먼 모셔봤는데요.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좀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올 한 해 저희 머니맨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이사님? 네. 지금 2년째 지금 계속 머니맨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되게 어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할 때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사실 뭐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너무 좋은 이제 뭐 국면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상반기부터 하반기 때까지 여러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다가 굉장히 또 암묵한 이제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연말에는 사실 또 산타랠리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좀 좋은 국면으로 경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접어들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지만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1월에도 그렇게 이제 밝지 못한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걸로 좀 연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좋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은 여건이고 환경입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아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운용을 해서 내 자산 배분 법칙을 바꿔서라도 내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매일 주시잖아요, 기사님. 근데 같이 헤쳐나가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다이나믹했던 올 한 해를 같이 좀 보냈습니다. 뭐 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 이사님 또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게 원래 이제 저는 스타트업들 위주로 이제 컨설팅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키워드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책을 내면서 그 이후부터는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 뭐 리버스 ICO 등 그냥 ICO 쪽으로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하는 걸로 제 본업으로 많이 밀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은 많이 침체되긴 했지만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은 이제 공부가 됐고 그 앞으로 이제 그 10년 동안이나 그 향후에 그런 이제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막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제 30대 초반에 좀 그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거를 또 얻는 한 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오늘 마지막 올해 인사드리는 또 수요일 편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기 편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오늘 주제를 가져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글쎄요 올해는 좀 여기에 대해서 나 너무 실망
실망스럽다. 네, 시장이 이렇게 곤두박질칠지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아쉬움이 더 많았던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이지 않았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사실 전체적인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뭐 시큐리티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 그리고 향후 이제 2019년 이후의 화두,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형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렸던 것처럼 사실 실제로 지금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몰락, 자멸, 그리고 향후 이제 그런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자리를 찾아가고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건전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것도 이 시장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오히려 실제로 나라별로는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상용화라든지 이런 결제 수단,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사용 사례들은 더 활발하게 진행이 세금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코인 시장 내가 가진 거는 왜 더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걸로 해서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이런 게 확산되고 있고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거에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사례별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전체 절대적인 가격을 놓고 보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느냐 이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오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저는요, 이사님 하루에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꼭 투입하는 그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맞아요. 네, 저는 아침에 눈 떠서 그쵸. 무조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최소 뭐 많이 쓸 때는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그렇습니다. 지출하는 날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가상화폐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이게 이 가능성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제 지난주 저희가 이제 방송했을 때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바로 스타벅스죠. 별다방. 별다방이죠. 이 별다방에서요. 실제로 12월 12일부터 가상화폐로 커피를 살 수 있다는 뉴스가 론칭이 됐고 이 얼마 안 서비스가 됐네요? 론칭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스타벅스가 바로 이제 이 익스체인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인 벡트를 론칭을 했는데요. 벡트. 직접 이 가상화폐 자체로 결제는 안 되지만 이 가상화폐를 실제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실제 화폐로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바꿔서요. 음료를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다이렉트로 그렇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시도 자체가 향후 이 가상화폐 실사용 활성화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다. 이제 그게 뭐 10주년을 맞이한 걸로 엄청나게 이제 최근에 또 그런 이제 애니버서리 이런 걸로 되게 기념일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부분도 아마 향후 10년 뒤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거든요. 직거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스타벅스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뉴스를 하나 먼저 체크를 하고 저희가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이사님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본이랑 다르게 이제 뭐 법정 화폐로는 아니더라도 상품으로서 이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비트코인 이제 선물이 나왔었고 이제 그 이후로 뭐 ETF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그게 계속 승인이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과세를 하고요. 과세 대상이네요. 그렇죠. 올 초에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가상화폐 선물 거래를 허용을 해서 원유라든지 그런 농산물 등도 가상화폐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파생상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뭐 옥수수라든지 원유 쪽이나 저기 뭐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전체적인 저런 이제 파생상품 관련해서도 다 가상화폐로 구입이 가능하게 호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커머더티 쪽에서 먼저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의 좀 변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게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고 지금 바로 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로 넘어가 본다면 아까 세금도 낸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이 가상화폐로 제가 전기료도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일본은 이제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쪽보다 굉장히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좀 더 빠르고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상통화법을 제정을 아예 해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가전제품 구매라든지 지금 비크카메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거의 하이마트 이상으로 되게 큰 일본의 가전제품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거긴 아예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전체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이런 공과금도 가상화폐로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실생활에 되게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가장 실생활에 가장 들어와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이. 규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좀 풀어준 나라는 싱가포르나 몰타 같은 나라라고 치면 실제 그 약간 유즈 케이스로 더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아마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살 때도 이 가상화폐를 내서 이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솔직히 좀 금액이 큰 거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근데 굉장히 놀랬던 게 올해 제가 5월에 그 일본 후쿠오카 갔다가 일본 가셨다가요? 일본 특집 관련해서 머니맨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후쿠오카면 사실 일본에서도 약간 지방 쪽에 속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부산이면 사실 지방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도쿄보다는 좀 아래쪽인데 자전거 수리점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취급한다라는 걸 사실 올해 5월에 제가 봤는데 진짜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차별화가 상당히 강하다는 게 또 아시아에서는 읽어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또 블록체인 1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서도 지방 도시를 특구로 지정을 했다고 하던데, 요것도 좀 전해주세요. 이사님 어떤 건가요? 스위스는 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인 이 주크를 가상화폐 특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주크에 입주한 블록체인 해외 기업은 8에서 9% 정도로 굉장히 이제 법인세 낮게 이 낮은 거 이외에는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일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크가요? 그래서 인구도 사실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요. 약 250개 정도의 지금 블록체인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실 스위스 쪽으로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들 진출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이들 스위스 하면은 주크 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를 특구로 지정했다라는 점이 나라별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스위스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특구 지정된 도시가 주크 하나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더 커지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스위스는 최근에 이제 다른 이제 경제 방송사에서는 주크 같은 곳에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러 직접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특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조금씩 그런 범위를 넓혀갈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 세계 나라별로 지금 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주크 이외의 다른 소도시에 또 특구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몰타라든지 지금 다른 국가의 국가 그죠? 유럽에서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다른 그런 나라들의 실제로 이런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의 직접 투자라든지 외국인 자금들이 이렇게 유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위스 내부에서 이렇게 더 커진다기보다는 어떤 나라에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이주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스위스에 처음에 되게 붐이 일었다가 그 다음엔 싱가포르 가셨다가 그 다음엔 요즘엔 몰타 또 가셨다가 또 다른 곳을 좀 찾고 계시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흐름이 있군요. 흐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시아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쪽 하나가 싱가포르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싱가포르 좀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싱가포르는 사실 이제 아시아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블록체인 허브로 굉장히 크게 부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ICO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를 해주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나라 쪽 관련해서도 이제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싱가포르나 사실 뭐 홍콩 이쪽으로 아시아 쪽에서 이쪽에 이제 회사 실체를 엔티티를 다 여기로 두고 한국 쪽에서는 그냥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ICO 쪽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ICO 자금을 유치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네.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딱 감이 강하게 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최근에는 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강화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싱가포르에 대한 좀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몰타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또 연유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불과 제가 이제 올해 초나 작년 말에 하시는 분들이라고만 해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거나 법인 뭐 통장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마찬가지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로웠었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한 다음에 법인 설립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절차들이 되게 간소화됐었고요. 비용도 되게 빨리 진행됐었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는 게 이틀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반나절이면 다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일사천리로 이제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가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면 우리 국내에서도 법인 설립하고 뭐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걸리잖아요. 최소가. 해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싱가포르는 조심하셔야 될 게 상장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ICO를 한 다음에 하고 나서 이후에 금융소득 관련해서 사실 시총이 50억이 넘어버리면 싱가포르 당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되거든요. 50조요? 50억이요. 50억. 네, 굉장히 50억 원 상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 싱가포르에 엔티티를 두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막 이제 시총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폐업 절차를 실제로 올해 여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만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가는 건 쉽게 못 나간다라고 해서 폐업 절차만 지금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싱가포르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 나라로 지금 해외로 옮기는 것 때문에 되게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검토 중이신 업체가 있다고 하시면은 싱가포르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규제를 쉽게 풀어주는 곳은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지컴 이지고라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런 곳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키포인트 이지컴 이지고네요. 싱가포르의 또 특징까지 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선진국 시장하면 저희가 미국과 함께 영국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가상화폐 TF팀을 영국에서는 또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 이 가상화폐 이익과 위험성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되게 스위스나 이쪽이랑 좀 대조적으로 약간 위험성이라고 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해외에 좀 진출을 시켜서 가상화폐 활성화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다른 뭐 폴란드나 이런 쪽은 미리 다 열어주고 너네끼리 한번 다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약간 좀 사회학 방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규제에 대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번 다 돌다리 다 두들겨 보고 연구를 한 다음에 위험성이라든지 리스크 다 배제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진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일본이랑 사실 영국이 굉장히 섬나라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열어서 좀 빨리 규제를 정비해가지고 법정 화폐로 인정하면서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순으로
수준으로 저는 갈 줄 알았는데 영국은 사실 이제 일본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까다롭네요, 이런 부분에 영국이. 대해서는 좀 다른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네, 각국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도라던가 어느 정도까지 실생활에 연계가 돼 있는지가 각양각색입니다. 저희가 글로벌을 조금 쭉 둘러봤던 것 같은데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은 많은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 타자로 생각이 나는 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랑 카카오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사님?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최대 뭐 플랫폼 기업이자 포털 사이트인 뭐 네이버나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는 네. 그냥 다 차려져 있는 밥상 안에 그냥 이런 쪽 관련해서 적용만 시키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정말 이렇게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얘기하는 되네. 것들도 이제 많은 것처럼 진출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라인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일단 9월에 이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링크를 발행을 했고요. 네. 카카오 역시도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과 이제 보상형 코인 클레이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에 나올까요? 실제로 지금 카카오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카카오는 아무래도 카카오에서 준비하는 거는 이런 네. 관련된 곧 이제 론칭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지금 거의 내년 초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인데 사실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카카오 계열로 해가지고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또 두나무 계열로 지금 중앙형 지갑 서비스인 사실 비트베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카카오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회사라든지 계열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실제로 뭐 국내 대기업들에서도 이렇게 네네.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뭐 좀 자리를 잡을지 좀 기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라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진출과 관련해서 크게 한번 좀 모멘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투자를 아끼지 않는 뭐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두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좀 방향성도 읽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해서 가상화폐 결제 상용화와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현업에 또 몸담고 계신 귀한 분 모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이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도 트렌드가 좀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8주 연속 경제부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제2차 코인 전쟁 읽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현준 대표님 직접 모셔봤는데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등장하셨네요. 갑자기 무대가 더 꽉 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2의 코인 전쟁의 저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지. 네, 저는 이카이스라고 하는 교육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 18년째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영어, 중국어, 토익 등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교육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책을 네. 4권을 냈습니다. 4권이요? 네,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제2차 코인 전쟁이라고 네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책이고요. 맞아요. 네. 저희 회사의 그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구글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황태섭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네. 있습니다. 저하고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이자 또 생일까지 똑같은 친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친구는 네. 공동저자. 네, 삼성에 있다가 미국 애플 본사에 스카웃돼서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네. 지금은 구글 본사에 스카웃돼서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한 15년 가까이 엔지니어로 네. 살아온 엔지니어와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한 18년 가까이 한 네. 2명의 중마고우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3권의 책을 같이 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 따끈따끈한 최근에. 책입니다.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입부부터 저희한테 많은 흥미를 좀 일으키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과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또 IT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중마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일을 펼치시게 될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그 증표가 바로 저한테 선물해 주신 이 책인 것 같아요. 네. 제2의 코인 전쟁. 제2차 코인 전쟁. 제2차 코인 전쟁. 저한테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네, 궁금해 하실 것도 같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도 읽어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저하고 우리 황태섭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교육사 입자이자 문과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이자 공대 출신이 네. 서로 잘 버무린 내용인데요. 저희 둘이 다 1971년생입니다. 네. 71년생은 사실은 인류사 쪽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저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법정 화폐, 네.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피아트 커런시라고 하는 이 법정 화폐가 금태환 화폐로서 종말을 한 인류사에 영원히 금태환 화폐로서 빠이빠이한 네. 그 해가 1971년이거든요. 71년. 1944년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44개국이 모여서 앞으로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와 화폐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미국 브레튼 우주에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네. 달러를 금에 종속시켜서 35달러를 갖고 오면 금 1온스를 바꿔주는 네. 그렇게 해서 금으로 달러를 교환해주는 금태환 화폐로서 성격을 가진 다음에 각 나라의 화폐들이 금에 맞춰서 발행하게끔 만들어서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문제 없도록 만든 게 브레튼 우주 체제였습니다. 네, 네. 미국이 자기 금을 자기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을 전 세계에 공표한 지 27년 만에 30년도 지키지 못하고 1971년에 네. 그 유명한 닉슨 쇼크. 더 이상 우리는 달러 이제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 71년도에. 그게 네. 1971년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화폐는 당연히 달러 자체도 금으로 교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달러하고 연동해서 환율로 만들어진 모든 전 세계 화폐는 금이랑 교환하지 않는 말 그대로 금태환 화폐가 아닌 법정 화폐. 좋게 표현하면 피아트 커런시. 네. 피아트 커런시라는 게 이 피아트란 말이 강요하는, 강제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금으로는 교환하지 못하지만 그냥 쓰라면 써. 뭘 교환을 원하는 거야? 뭐 그냥 국가가 약간 깡패처럼 쓰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그냥 국가가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하니까 쓰는 이 역사를 갖게 된 게 전 세계 인류가 네. 1971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 화폐가 5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인데요. 비트코인의 탄생과 더불어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 마치 주식처럼 새로운 주식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인류의 화폐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구조에 나아가는 방향을 봤을 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사실은 네. 그 경제적인 함의와 그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큽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부풀려진 네. 가트너의 그 하이프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과장된 시장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폭락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벌어지면서, 네. 아, 그거 봐라. 뭐 그거는 폭락이고 사기였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버블이지 있어요. 이게 뭐 근데 절대로 되겠어 그렇지 이런 않거든요. 생각들들. 예. 네. 전 세계적으로 IT는 버블이었었습니다. 네. IT 버블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IT는 전부 다 버블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암호화폐가 딱 그와 같은 시기라고 봅니다. IT 버블과 비교를 해주시네요. 예, 지금 닷컴 버블의 붕괴로 인해서 다시 환멸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서서히 시장이 재정립됐던 것처럼 네네. 이 책의 제목을 저희가 제2차 코인 전쟁이라고 썼던 거는 네. 2008년도 비트코인의 백서가 탄생하면서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10년 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코인 전쟁을 제1차 코인 전쟁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끝나고 난 세팅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사상을 살고 있는 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팅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지도들 막 이렇게 자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팅된 국경이고 세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너무나 치열한 인류의 전쟁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세팅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현대 사회가 세팅된 것처럼 네.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코인 전쟁을 저희는 제1차 코인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막을 내린 거죠. 소위 말해서 전쟁은? 백서만 내밀고 투자를 받던 수많은 코인들도 있었고요. 네. 묻지마 투자도 있었고 또 수많은 스캠도 있었고 사기꾼 코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간의 이런 각축,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이런 엄청난 각축전이 끝이 나고 앞으로 펼쳐질 2018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펼쳐질 제2차 코인 전쟁에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네. 2차 코인 전쟁 이후에 세팅된 암호화폐 시대를 살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두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차 코인 전쟁이고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대충 이제 가늠을 해본다면 앞으로 국가별, 산업별, 생태계별 코인들이 강자들이 생기면서 네. 그런 코인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네. 열릴 5년, 거라고. 10년 내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훑어주신 것 같은데 정말 더 알고 싶어지고 제2차 코인 전쟁은 어떤 세계일까라는 궁금증을 바로 또 이제 갖게 되는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이 관련된 일을 조금 또 하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저희는 아마 그 언어 관련된 교육 사업으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저도 되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 코인하고 또 어떤 연관된 사업을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마음먹은 대로 풀린다. 네. 또는 마법처럼 풀린다는 의미에서 만든 마풀이라는 브랜드로 네. 영어, 중국어, 토익 등의 스마트 러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어 공부 많이 하시죠? 네, 마풀로. 영어, 중국어, 네. 네, 마풀입니다. 맞아요. 이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건가요? 엠피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되게 신선하고 이렇거든요, 지금. 네. 이제 코인은 여러 형태로 뭐 크게 우리 최유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유틸리티 코인이라든지 자산형 코인이라든지 뭐 또 결제형 코인 여러 가지 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상품의 컨텐츠로 교환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그런 거를 이제 리버스 ICO, 요즘은 이제 IEO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미래형 앞으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할 겁니다라고 백서를 내밀고 투자를 유치하는 ICO가 기존의 지금까지의 코인 투자 방식 또는 코인 ICO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그런 ICO, 즉 미래의 백서만 내밀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ICO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왜냐하면 이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 그 화폐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이제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 네.
돈의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사실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너무 인플레이션 갖고 있으면 네. 이제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들어오면 빨리 써버려야 되겠잖아요. 그쵸. 갖고 있으면 내일 되면 모레 쌓아둔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쌓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없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얘기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의 이 코인들이 네. 유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빨리 상장하면 바로 털고 빨리 그러다 소비를 보니까 해버려야 빨리 된다. 소비를 해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코인들이 사실 미래 가치가 없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버렸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컨텐츠를 기반으로 담보로 하게 되면 굳이 빨리 소비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MP 코인 같은 경우라면 네. 저희 코인이라면 강의가 사라질 일이 없는 그렇죠. 거니까. 자기가 그렇죠. 언제든지 갖고 있다가 네.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안 되면 내가 100만 원 코인 샀다. 맞네요. 그럼 100만 원어치 수강권을 들으면 되지. 굳이 네. 이걸 값싸게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이오 코인이라서 이제 그 컨텐츠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인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것이 ICO 코인인지 아이오 코인인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아이오 코인은 뭐냐면 최소한의 눈으로 보이는 제품, 그걸 이제 MVP라고 표현하는데 미니멈 비주얼 프로덕트라고 해서 네. 최소한의 교환이 가능한 제품이 있느냐, 그 제품을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냐가 또 코인을 판별하는 하나의 아주 쉽고 네. 일반 소비자들이 또는 네.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P 코인이 그런 경우인 거죠. MP 코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코인이고요. 많은 좋은 코인들은 네. 리버스 코인이라고 해서 사업을 기반으로 또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코인 업계에 룰이 또 있습니다.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코인이 만들면 뭐 돈 한 5억 들여서 10억 들여서 만들어도 그것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돈 5억, 10억도 적은 돈 아닌데 네. 한 5억, 10억 들여서 만들어도 리버스 ICO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글로벌 코인 업계에 이 룰이 있습니다. 룰이 이제 있어요? 올 초기 버전으로 네. 최소 1000비트코인 정도가 투자된 컨텐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1000비트코인이요? 그러니까 올해 초버지니까 약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4, 50억이면 되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제품 IO 코인이라고 해서 리버스 ICO라고 해서 1, 20억 들여서 만든 서비스나 컨텐츠로 만든 코인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100억 정도는 네. 투자가 된 그런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컨텐츠로 기반으로 한 코인이어야지 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코인이 많이 남발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맞아요. 토큰이나 코인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룰들이 조금씩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네.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특이해요. 지금 보면 에듀테크 기반으로 해서, 네, 저희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는, 네,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에 MP코인, 네,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화폐로서의 기능을 좀 강조한 것 같다라는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네, 이거 특징이라던가, 네. 화폐는 네. 발행을 한 순간 발행자는 부채를 집니다. 국가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화폐를 발행할 땐 옛날에는 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태환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자체의 신용으로 담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신용을 믿고서 돈을 쓰는 거죠. 네. 화폐도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우리가 코인이라고 말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모 마트에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원어치, 200원어치 팔았어요, 그 코인을. 와, 돈 들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빚을 진 거죠. 그만큼의 물건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너무 코인 발행이 쉽거든요, 토큰. 뭐 너무 발행이 쉽다고 해서 남발합니다. 하지만 코인은 발행한 순간 부채를 지는 겁니다. 무조건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많은 코인 발행 업체들이 그런 의식 없이 그냥 간과하고 그냥 투자 받기 좋고 주식보다 더 용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인 발행이 남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나 합니다. 책임이 있고 이제 네. 2차 코인 전쟁, 앞으로 펼쳐질 2차 코인 전쟁은 이제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식견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맞아요. 또 코인 발행할 업체들도 코인 발행과 동시에 바로 부채를 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좀 건전한 이제 경제 활동으로서의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건전한 생태계가 아마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계신 두 분께서도 네,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실 거라고 네, 저희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서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이사님과 많이 했는데 네,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실지. 네. 네, 뭐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여기 베스트셀러의 저자도 나왔겠지만 네. 지금 이제 뭐 제1차 뭐 코인 전쟁이 이제 끝나고 제2차 이제 코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옥석이 이제 가려지는 건전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언어 쪽 관련되거나 어학 쪽 관련된 컨텐츠로는 이런 마플 같은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이제 결제 기반으로 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진짜 백서 기반으로만 해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자금 조달로만 해가지고 뭔가 투자자들이라든지 참여자들을 뭔가 이제 상처만 주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시장은 지나가고 정말 그 실제 화폐와 이런 이제 제2의 그 코인 전쟁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네. 이제 2019년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각 업계별로 좀 이제 옥석을 가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처럼 몇백 개, 몇천 개의 기업이 있었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곳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정말 우수하고 그 컨텐츠가 있고 개발에 이제 그 아까 뭐 1000비트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억 이상 투자를 한 괜찮은 이제 탄탄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더 발전하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티어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살아남은 한두 개 기업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그쵸.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을 가려내는 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도 좀 잡아주시고 네, 너무 또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고 좋은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대표님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이 시간을 좀 갈무리하는 구간에서 조금 마지막으로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1세대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7, 80년대 부동산에 눈뜬 사람들이 지금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1세대 부자들입니다. 근데 진짜 2세대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2세대 부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2세대 부자들은 주식 부자들입니다. 네. 연예인들 부호순위라든지 정치인들 부호순위가 다 주식 부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3세대 부자들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3세대 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부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좋은 투자한 사람들이 3세대 부자가 될 거고요. 아마 우리의 아래세대들, Z세대들은 코인으로 부자인 그럴까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제 3세대 부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 팁을 다음 시간에 꼭 좀 모셔가지고 저희가 또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산관리편 이현준 대표 그리고 최유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내년에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전개가 될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과 핵심을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자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